이런 상황에서 네. 정부의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이제 최종 책임자가 기재부 아니겠습니까? 예. 기재부의 역할이 적정한지 이걸 검토하는 것이고요. 예. 이제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혼란을 겪었는데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세를 올렸는데 그것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이뤄내고 있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따지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을 정하는 재정 준칙 이것의 도입을 기재부가 최근에 발표했는데 그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고 네. 또 주식을 3억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3억을 갖고 있는 그 가계에 대해서 대주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도 커다랗게 문제가 돼서 공방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코로나 시대 재정,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비할지 의원님 굉장히 고생 많으시네요. 네, 일도 더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그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겠다는 방침이 어제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했고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어제 이 문제를 아주 세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대주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것, 대주주로 하면은 이제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이런 이제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까지 10억이었는데 그 전에 25억이었다가 15억이었다가 10억이었다가 요번에 3억으로 내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억을 대주주로 보는 게 맞냐? 예. 그러니 보통 대주주라고 하면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 오너, 그렇죠. 그걸 떠올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집값이 한 20억쯤 한다는데 3억의 대주주, 이게 이제 거기 물음표가 하나 찍혀 있고 예, 또 하나 이건 세대 합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갖고 있는 거를 다 합쳐서 3억이 되면 이런 건데 이 세대 합산도 재벌 총수 일가의 어떤 편법적인 증여나 상형 등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을 지배하는 이런 태단을 막기 위한 수단인데 이거를 그 3억 갖고 있는 그 개인 가게에다가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즘 이제 이 주식을 하는 그 개미 투자자들 동학개미들. 동학개미라고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반발이 심한데 내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 홍남기 부총리 얘기는 처음으로 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변경을 이 세대 합산에서 인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 네. 그러니까 세대를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건 이제 큰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 남아있는 거는 3억 과세 기준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죠. 대주주 기준 3억. 네. 예, 네, 그 앞에서 얘기한 대주주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그 3억 규정을 피하라고 개미들이 이 주식을 싼 값에 넘기면 현금이 풍부한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자가 이걸 다 가져가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럼 거기에 이득이 생기는 거고 또 주식에서 빠지는 자금이 그 부동산에서 여러 규제가 생기니까 주식으로 와서 주식시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빠지면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위험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서 잘 방향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뭐 이런 논의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3억 요건 수정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 네. 기준 3억 원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저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과세의 형평성 문제와 또 이런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경제 사정 속에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하는 걸 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논의를 해서 이 문제는 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2533님 청취자인데요. 청취자 네. 세금 거두려고 혈안됐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걱정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금 받으려고 혈안이 됐다기보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 세금을 내는 소득이 있는데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그런 것도 공정성 있죠. 문제를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 벌었으면 점들- 세금 내야죠. 예. 예, 잘 고려해서 예. 나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리고 모처럼 만에 활성화되고 있는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 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네. 정부하고 여당이 좀 생각이 좀 다릅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여당 네. 얘기를 잘 안 듣습니까? 아니, 그 정부와 여당은 다를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여당은, 정부는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정하는 거고, 예. 여당은 국민들하고 다 있는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모이는 곳이 여당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해하는 것도 여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 사이에 여당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거기서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따라서 이견이 생기면 국민 여론을 잘 받아서 정부를 설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 네.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그 생겨진 이견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민심을 잘 살펴가면서 조정해 가는 것, 그것이 여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네요. 이견이 또 건강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좀 곤란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준비하십시오. 의원님이 네, 지난달에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대한 그 법률안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네. 뭡니까? 근데 왜 그렇게 보수 언론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글쎄, 이제 이 법은 뭐냐면, 소위 군부독재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정도까지 합니다만, 그래서 민주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인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민주운동 관련자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 예.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상이자,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해서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크게 다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에 한해서 유공자로 기소하자. 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이 앞에서 이야기한 국보상법 2조 1호에 따라서 그 한일회담 반대 투쟁 이후 그첫 집회가 약 2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민주운동을 적용하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자, 상이자, 그리고 이제 예우 수준은 5.18 보상법 정도 수준으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상자는 한 800여 명이 되는 거죠. 네.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우를 해주자는 약 법인데요. 400m 앞 60km 구간입니다. 보수 언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뭐 정권도 잡고 실세들인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특혜 아니냐, 특혜 법안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건 택도 아닌 소리고요. 네. 일부 언론,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왜곡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민주운동 관련자 전체에다 주는 것이냐,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감옥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해당되는, 저도 민주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내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다 빠지는 겁니다. 안 돼요? 죽거나, 네? 그러니까 의원님도 안 되고 저희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민주화 하나도 운동으로 없어요. 감옥 간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감옥 간 사람들은 많은데 해당될 게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애 정도가 심해서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했거든요. 네. 800여 명 되는데 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다 셀프인 것처럼, 셀프 보상법을 만드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굉장한 왜곡이죠.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김희곤 의원이라는 분이 예. 그 부마 항쟁과 관련한 유공자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건 보수 언론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전 민주화 김희곤 의원이 낸 부마 항쟁 유공자법, 전 그 내용 좋다고 저는 이제 만약 표결하면 찬성할 텐데, 네. 이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낸 사망자, 행불자, 상해자에다가 더해서 질환자와 희생자를 넣었어요. 예. 희생자 안에는 구금, 해직, 수배, 유죄 판결, 학사징계, 해직 이런 사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마항쟁 국민의힘에서 낸 부마항쟁법에 의하면 저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지는 거죠. 근데 네. 제가 낸 거는 그런 저 같은 사람은 포함이 안 되고 굉장히 저희는 이런 이제 그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우리 안에서 예. 인자운동한 게 무슨 보상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네.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뺀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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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의 한정에서 그분들이 다 보니까 한 800분쯤 되더라고요. 예. 예. 그분들의 한해서만 하자. 예. 이런 건데 이거를 전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쪽 사람들의 셀프로 하는 것이냐 그렇게 왜곡해서 보도하고 보수 그걸 또 언론의 비판하고 네, 보수 언론의 보도와 비판이 조금 이게 좀 사실과 다르네요. 그러면. 전혀 다릅니다. 네. 네. 이 사망 행불된 사람이 136명이고요. 예. 그리고 이 상위자까지 하면은 829명이에요. 예. 예.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하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예산은 연평균 한 10억 정도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의료 지원, 유공자 부모 의료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7, 80년대 생각해 보면 사망하신 분들, 뭐 전태일, 이한열, 박종철 예. 예. 이런 분들이 자식이 없잖아요. 네. 다 결혼하기 전에 젊어서 죽은 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제한적인 법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똑같이 한 이유는 거기에 이제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을 잘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인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에서 낸 법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억울하셨나 봐요. 네. 하나 물어보니까 계속 얘기하시네. 아니 자꾸 왜곡시켜 아무리 얘기해도 네. 오늘 석간의 아, 자. 어떤 신문은 기자한테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안 써요. 아유, 하루 이틀이에요, 그런 게. 자, 의원님 다른 질문 할게요. 연세대에서 민주화 운동 그 기호 입학이 그전에는 0명이었는데 문정부 들어서 17명으로 급증했다. 이거 특혜다. 이런 보도 나왔어요. 이거는 뭔가요? 그것도 꼭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만의 트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 전에 여러 운동자들한테 트랙이 있고 예. 그 트랙 속에서 민주운동한 사람들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학력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특혜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아마 총장께서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연세대 총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시는 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하셨거든요. 예. 그분 얘기로 특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특혜 소지가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총장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없고 지금 계속해서 연세대에서도 민주화 입학자 특혜 받는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요번에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쓰고 싶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막 써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네. 우리 주진우 라이브처럼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뜻 있는 그런 방송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는 아니고 사실관계를 제가 잘 그렇죠. 네, 잘 홍보가 전할게요. 아니고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자, 기재위 국정감사 남은 쟁점들이 있으면 어떤 일에서 이제 집중해서 국감 치르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 공공주택 문제가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공공임대주택이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공공주택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중산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오늘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근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이 슬럼화된 집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것이 짓기도 어렵고 국민들 반대가 또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대안으로서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해야
네. 주택값이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는데 네. 그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예산을 통해서 만들게 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거 말고 다른 쟁점들, 중요 쟁점은 의원님 모셔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네, 뭐 할 얘기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할 얘기 많으신 것 같아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유명희 후보의 장점 그리고 승리 가능성 알아보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시죠? 예, 덕분에 잘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국제 통상 전문가로서 전문성 인정받는데 왜 송기호 변호사님은 이 사무총장 선거 못 나갔습니까? 우선 유명희 본부장께서 먼저 네. 총장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문자를 보내서 네. WTO 규정은 만장일치 추대가 원칙이에요. 예. 꼭 기대되시라고 축하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희 그 통상교섭본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분이 저기 국민의힘 의원을 지내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고, 그거는 그건 그런데도 전혀 예, 네. 네네, 아주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고요. 예. 국제 통상계에서 이제 미니스터 위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우리나라 첫 여성 통상교섭본부장이고 예. 15년 이상 무역 분야의 어떤 전문가 역할을 해오시죠. 특별히 우리 지금 여성이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이렇게 바로 거기까지 다가섰다는 점을 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자, 유명희 후보의 장점 그리고 승리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상당한 변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WTO 규정에 의해서 11월 6일까지 이 최종 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3일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예.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령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네. 그래서 미국이 다자주의에 복귀한다는 그런 어떤 신뢰를 준다면 저는 유 장관의 당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더 높아지고요. 네, 유 장관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역 이게 직접적으로 느껴질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미중의 그런 충돌 그리고 다자주의가 위축되거나 위기에 빠지면은 그것을 거기에 어떤 최소한의 어떤 교두보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42개국의 아프리카 나라 그다음에 EU, 중국 이런 최소한의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네.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네, 한국 첫 여성 세계 무역 수장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2019년 기준으로 상품 교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9위 조역량인데 예. 저는 단순히 이게 어떤 경제적인 그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여성 지도자가 국제적으로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떤 경제 질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게 저는 우리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데도 또 지금 국제 경제 질서가 지나치게 미중 충돌이라든지 태권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 미중 갈등 심화되고 있고요. 일본은 계속해서 유명희 본부장 계속 태클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좀 변수가 남은 변수가 있을까요? 일본 변수도 변수이죠. 다만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일본의 변수는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초기 단계에서 팽팽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WTO 규정은 어떤 투표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이 현재 데이비드 워커 이 WTO 강요회의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WTO 용어로 컨설테이션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회원국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만장일치 추대 방식인데 일단 일본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대세가 확실하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정도 변수는 되고 있죠. 그러나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미국의 다자주의 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간다면 네. 일본의 그런 반대는 큰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유명희 본부장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성큼 다가서는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지.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개업의사 월소득 2천만원 10년간 90% 올라 의대 정원 제한 때문.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개업의사 평균 월소득 2천만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10년 동안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33%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10년간 90% 올랐습니다. 3배 가까이 빠른 속도죠. 도시보다는 지역 의사들, 시골 의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경북 의사는 2,180만원, 충남 의사는 2,170만원 이렇게 버는데요.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돼 있어서 의사 임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급 제약에 따라서 공급이 딸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계속 임금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 의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했는데 의사들은 파업으로 나섰습니다. 의대생은 국시 거부했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설마 돈 때문은 아니겠죠? 설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밥그릇 지키려고 파업에 나선 거는 아니겠죠? 에이, 설마요, 설마. 그런데 의사들의 가장 큰 소득이 리베이트다, 이런 댓글도 많아요. 설마 리베이트 받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의사 선생님들? 설마요. 삼성 임원이 국회 출입 기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새누리당 당직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출신이 삼성전자 임원이 됐어요. 대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서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언론사에서 기자증, 출입증 만들어줬어요. 누굴까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왜 기자들은, 왜 언론사들은 누구냐, 어떤 언론사에서 만들어줬냐, 이 얘기 하지 않을까요? 대관 업무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 경찰, 대검, 그리고 국세청, 그리고 금감원, 증권거래소,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 기업에서 이렇게 대관 업무를 한다면서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비해요. 이 증인 빼달라, 어떤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 있으면 이거 빼달라고 하면서 로비를 합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서 그게 다 사라졌어요.
바위 시멘트에 부어놓고 색칠해서 바위처럼 한 게 MBC 기사인데요. 자연경관이 빼어난 여수 돌산 갯바위를 일부를 시멘트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멘트가 실제 갯바위처럼 보이려고 페인트를 칠했대요. 왜 그랬냐고요? 태풍 때문에 파손되죠. 원상 복구하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아니 돌산인가요? 이러면 시멘트산이죠. 갯바위가 아니고 시멘트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수시 설명이 더 황당해요. 업체가 사전 복구하겠다고 이렇게 시멘트 이거 허가를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 해변에다가 업체 그리고 업소를 허가를 해주고 여기서 자연경관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복구하는 것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입니다. 관광 여수 자연 환경이 심하게 병들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 방관하고 사업자의 입속만 챙겨주는 통해 이거 건축허가 어떻게 났을까요? 그리고 펜션 업주와 담당 공무원 어떻게 짝짝꿍하고 있을까요? 이거 좀 밝혀주세요. 돌산이 아니고 시멘트산이에요. 갯바위 아니고 개시멘트고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얀 설이 내려앉은 대관령 겨울철 외국 분주 MBC 기사입니다. 아니 설이라고요? 대관령에 이번 주 얼음이 얼었습니다. 누런 잔디 위에 하얗게 설이 가서 내려. 스키장은 지금 인공눈 만드는 장비 점검합니다. 조기 개장한다고. 가을 정취를 느낄 새도 없이 성큼 벌써 겨울이 다가왔어요. 금 같은 가을입니다. 한가을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 빛깔, 이 하늘, 이 나무 엄청 그리워할 거예요. 가을 때 좀 걸었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야 되는데 사랑했어야 되는데 왜 이별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금방 가을 그리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잘 즐겨야 됩니다. 잘.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맏딸인 중학생 유빈이는 요즘 들어 부쩍 속이 상합니다. 심장 이상으로 쓰러진 아빠가 엄마에게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빈이와 어린 두 동생들까지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는 서툰 말투지만 단호하게 지금처럼 늘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오늘도 유빈이는 엄마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루 종일 가족들을 챙기다 보면 잠잘 시간도 부족하지만 틈틈이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자신이 가족들이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 유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동안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요즘 낮 기온은 20도를 오르내리는데 아침에는 10도를 조금 웃도는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늘 모습은 평화롭지만 이 동쪽을 중심으로 공기의 소용돌이가 활발합니다. 이 경상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요. 서울도 바람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
어제 제주와 남해, 동해 남부 해상에 이어서 서해 일부 해역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파도도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 동쪽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날씨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이 맑겠고 내일과 모레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모레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쪽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울성 파도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철원, 대관령 7도 등 7도에서 18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강릉 20도 등 전국적으로 18도에서 25도 분포로 기온 분포는 거의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정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38kHz, FM 101.3MHz, KBS 대구 제1라디오입니다. HLKG.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겨레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감 때문에 바쁘죠? 네. 추석 연휴가 있었는지를 벌써 까먹었습니다. 추석 때 국회에 추석을 잊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사실 보좌진분들은 네. 국감 준비하려고 거의 매일 출근했다고 들었습니다. 국감 때 의원님들 기사 한번 나게 해주려고 막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지금 2일 전에 벌써 피곤해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국감 전에 네.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뭐 좀 보도해달라, 같이 하자, 그 콜라보레이션 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네. 초반이니까 또 21대 국회 초반에 좀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의원실들이 그 언론사들의 이제 문을 두드리는 그 방식으로 경쟁 하고 있습니다. 엄청 치열합니다. 네. 아까 제가 삼성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였냐, 출입기자증 이렇게 가지고 있다, 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 좀 뜨겁죠? 근데 저희도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워낙 이제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가 3,000명을 잠시 후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른 사람 국회 출입기자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찍기도, 촬영도 어렵고 인터뷰도 어렵고요. 거기 가서 꼼꼼하게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출입 카드도 받아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출입 카드, 그 출입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고 아예 기자증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이거 같아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왜 그 얘기는 안 해? 그 언론사요? 예. 언론사는 저 신생 언론사 같은데요. 코리아 뉴스 팩토리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 뉴스 팩토리? 네. 드림 아니. 네. 코리아 뉴스 팩토리요? 네, 그렇게 들었고요. 예. 사실 지금 국회 사무총장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소상히 좀 알아보겠다, 바로 좀 조처를 취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네. 삼성전자 측에서도 그 해당 임원이 사의를 표명해서 바로 이제 그만두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국정원, 경찰, 대검 막 많이 왔는데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삼성은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사실 대기업들은 웬만큼은 그 대관 업무를 하는 임원급 사람들을 많이 이제 국회에 보내고 보내죠. 있죠. 근데 일이 있을 때 보내는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다니진 않거든요. 그쵸. 또 출입증을 악용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저도 아주 병아리 기자 시절에 이제 국정원 직원 하나, 국세청 직원 하나, 그리고 대기업 직원 하나, 경찰 하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먹고 정보를 공유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찌라시라는 게, 찌라시가 거기서 만들어져요. 그쵸. 거의 국회 주변에서 이렇게 대관 업무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2일차 어떤 문제가 이렇게 뜨겁습니까? 근데 뜨거운 얘기를 하기 전에 행안위 네. 그 법사위가 아예 차벽에 막혔어요, 여기에. 네, 맞습니다. 오늘도 계속 차벽 얘기를 공방으로 이어갔는데요. 네. 일단은 그 법원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이번 그 한글날 집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여당에서는 차벽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 야당은 당연히 이거는 그 집회의 자유를 막는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강하게 공세를 폈습니다. 굉장히 좀 의외인데 지금 국민의힘 네. 보수당에서 집회의 자유를 계속 외치고 있고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그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 나왔더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분이 나서서 내일 집회 차벽을 할 세울 거냐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여러 번 질문을 했고, 경찰청장이 설치한다고 하자 이거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야당에서는 지난 개천절 집회 때 차벽을 세운 것을 보고 제인산성이라고 네. 명칭을 부르면서 제인산성 얘기를 해가지고 보수 언론에서 크게 썼죠.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제인산성이라는 게 좀 널리 퍼지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도 그 워딩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공세를 폈고, 이제 그러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차벽과는 다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치적 구호 차단을 위한 목적뿐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그런 기본적인 대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봅니까? 그래서 차벽은 설치되고 보수 집회도 열고 차벽은 설치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일단은 오늘 행정법원 행정 1부에서 지금 심리 중인데요. 8.15 비상대책위원회 쪽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거든요. 아이고 어렵다.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 정지. 네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이따가 나올 것 같아요, 결과가요. 네. 앞서 이제 광복절 때는 집회 자유 쪽에 좀 비중을 둬서 이용 결정을 내렸었고, 그 뒤에는 개천절 때는 코로나19 감염 여파가 있으니 안 된다고 이제 엄격하게 판단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기조가 유지될지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되는 약 기사가 400m 앞 좀 있습니다. 60km 구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PD위원장과 김무성 전 의원이 만나네. 김무성 전 의원이 요새 열심히 뛰네요, 무대. 네, 그렇죠. 사실 그 정치권에서 제일 재밌는 게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이건 것 같더라고요. 큰 뉴스예요. 네, 오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에는 처음으로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게 됐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이끌고 있는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이었습니다. 마포에 사무실을 내서 일명 마포 포럼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연사로 이제 가서 보수 정당 어떻게 재집권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도 갔다 왔죠? 네, 맞습니다. 계속 이제 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김무성 전 의원이 지금 계속 움직입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은 잊혀지는 게 제일 싫거든요. 비난 기사도 좋아해요. 기사가 안 나오는 걸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그래서 자꾸 움직입니다. 근데 외연을 넓히는데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 영향력이 저기 안철수 대표, 그다음 김종인 위원장. 왜 만났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일단 그 시점 때문에 좀 더 의미부여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월 달에 열리는, 내년 4월에 열리는 재보궐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감 시즌이 지나면 다들 이제 양당이 재보궐선거 준비 체제로 돌입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 그런데 보니까 네. 그런데 김무성 전 의원이 부산시장 관심 있나 봐요. 근데 사실 오늘도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는 게 그러면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해석을 좀 열린 마음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사실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난립하고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네. 사실 부산시장은 국민의힘이 당연히 가져와야 될 곳으로 불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후보군에 들어가 있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부산의 맹주라고 불리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던지 아니면 직접 교통 정리를 하던지 역할을 좀 부여받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구 어떤 후보가 지금 화말평에 오르나요? 일단 거의 10여 명에 달하는데요. 전직 의원 중에서는 이현주 의원 이현주, 굉장히 열심히, 김무성, 이현주, 그리고요. 또 이진봉
뭐 유재중, 유기준 예. 의원들, 박형준. 박경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름도 네. 나오고요. 좀 이제 계속 이제 그리고 현직 의원들 중에서 또 서병수 의원 예.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눈에 띄는 의원이 아직 없어요. 후보들은 없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걱정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걱정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원내가 국감으로 이슈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네. 또 내년 재보궐선거를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붐업도 시켜야 되니까 오늘 김무성 대표랑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내심 본인이 또 띄우는 이슈가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정인가 김무성이 좀 뉴스를 만드는 것 같다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너무 크게 보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분도 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요. 네, 맞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 잠행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4월 총선 불출마를 한 뒤에 책을 쓰시고 있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여의도에 사무실도 얻었고요. 그리고 책도 거의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고 사실 그 유승민계라고 불리는 그 이전에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협동조합 형태의 카페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카페요. 네, 맞습니다. 유승민 계라면 또 누가 있습니까? 일단 그 오신환 전 의원이 주축이 돼서 이 카페를 차리게 됐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협동조합 형태라서 출자금을 각자 내고서 동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신 분이 유일동 의원, 뭐 김웅 의원,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래요? 등등이 있습니다. 김웅 의원도 여기 들어왔습니까? 네, 김웅 의원도 사실 유승민 대표가 발탁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쪽 유승민 계죠. 유승민 계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 네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예. 그런데 그때 뭐 같이 카페를 차린다. 그렇죠. 근데 어허. 사실 유승민 걔만 들어온 건 아니고요. 예? 나경원 전 의원도 오고, 뭐 홍철호 전 의원도 오고, 그래서 카페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제 카페를 유튜브 촬영 공간도 만들고, 뭐 15인실, 40인실 이렇게 널찍한 좀 회의 공간도 만들어서 좀 정치 살롱처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대선 준비하신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대선 캠프 차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 하우스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는 참 재밌는데 모든 그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들이 다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대권 후보들이 있습니다. 자칭. 그쵸? 네, 타칭 아니어도 막 다 대선에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때아닌 표현의 자유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기 차별 얘기 아닙니다. 네, 그 헌법 공부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표현의 자유 공방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그 김용민 민주당 약 300m 앞 3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고소했죠? 진전 의원이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조국 똘마니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예.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에 걸렸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어제 페이스북으로 저희가 이제 돌렸더라 이런 공개를 하자 금태섭 전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약간 참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선출직 공직자, 뭐 고위